오늘 개강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 맞았어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심화이론 수업입니다. 심화이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9월달, 10월달 2개월에 걸쳐서 쭉 진행해 나가는데 아시는 대로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서 3시간씩입니다. 7시부터 10시까지 일주일에 9시간을 수업하게 되는데요. 먼저 휴강을 공지할게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제가 이제 저기 고향을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야간에는 좀 수업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도 힘들 것 같죠. 추석 다음 날이잖아요. 제가 화요일 날 아주 밤늦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공지하는 것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은 휴강인데 그럼 보강을 해야 되겠죠. 보강은 하루 잡아서 할 건데 일요일 날 오후로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건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오후 괜찮으세요? 네, 일요일 날 오후에 보강 한번 하겠습니다. 이틀 빠진 것에 대한 보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고향에 안 내려가고 노량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때 다른 과목 수업이나 아니면 보강 수업이나 다른 과목 복습, 사회복지학 복습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가 오늘은 못 나갔고요. 교재는 목요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그 세 권을 한 세트로 하는 교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교재 일부분을 오늘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했고요. 오늘 3시간짜리 프린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관계로 쉬는 시간에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 유인물에 도표가 많이 있는 거 있어요. 도표가 많이 있는 거. 그쪽을 좀 보세요. 이게 이제 경쟁률하고 합격 커트라인을 쭉 해놓은 건데요. 2010년에서부터 2014년까지고요. 첫 번째 보면 시, 경기, 전남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사회복지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호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보호직 준비하신 분 손 드세요? 네, 한 분, 네, 두 분. 보호직 같은 경우는 마지막 부분에 아마 있을 겁니다. 도표가 아주 짧게 있죠. 남녀로 나누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으로 해서 여러분들 도표 마지막 부분에 보호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제 사회복지직은 지방직이다 보니까 지역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도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할 때 이 경쟁률과 합격 커트라인을 참고해서 원서 접수를 많이 하실 건데 조정 점수가 반영된 거, 조정 점수가 반영된 것이 쭉 보세요. 2010년, 11년, 11년 상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그게 하반기가 특채입니다. 특채. 그 다음에 2012년, 2013년이 있는데 13년부터 합격선을 보니까 뭐 332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조정 점수 가산한 총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있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자료는 2013년과 14년 이 두 개 연도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두 개 연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총점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지원하고 또 시험장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시에 보면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 서귀포시,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청, 그 다음 인천강화군, 인천옹진군, 부산광역시 이런 식으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도일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또는 시에서 한꺼번에 다 뽑는 것이 있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경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시군, 31개의 시군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줄표시만 되어 있는 것은 채용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채용이 없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전남, 전북, 강원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세종. 자, 여기까지는 일반이에요. 일반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표를 보니까 장애인이 나오죠. 장애인 전형이 있고 장애인 전형은 2013년과 14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때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저소득이 있고요. 저소득. 시간 선택제가 작년부터
들어갔죠. 그래서 시간서 올해부터 들어갔죠. 2014년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간제입니다. 그래서 2014년 시간제가 들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시간 선택제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내가 장애인인데 장애인 전형을 하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에 맞추어서 이 도표를 봐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해 놓은 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참고해서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가 이것은 넣으라고 안 했는데 넣었네요. 사회복지 공무원하고 보호직 공무원을 이제 쭉 말하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대목을 좀 보실래요? 자, 3가지 정도 이야기했는데, 사람마다 강점이란 게 있죠. 강점. 나는 계획을 진짜 잘 짜. 나는 계획은 좀 허술하더라도 나는 정말 그것을 이행하는 능력은 탁월해.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이 될 수 있고, 나는 암기 과목에 강해. 나는 영어에 강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10분 살려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지일관이 필요해요. 초심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노량진에서 또는 뭐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지방에서 공부할 때 처음 마음 먹은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오늘같이 개강날 같은 경우는 지금같이만 공부하면, 오늘같이만 공부하면 무조건 다 합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뭐예요? 나태해집니다. 해이해진다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고 뭐 스터디도 열심히 하면서 그 다음에 복습도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 빨리 합격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윈플스 학원의 많은 교수님들은 뭐 스터디 그룹을 짜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아마 목요일 정도는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거는 강요가 아니에요. 내가 사회복지 공부와 뭐 영어 어휘 정도, 한자 정도는 스터디를 통해서 좀 하고 싶다. 내 힘으로도 필요하지만 내 힘이 아닌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목요일 날 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보시면 절실함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절실함이. 되게 최근에 이게 면접에서 합격하신 분들을 보면, 저는 면접 강의까지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다 해보면 자기소개하잖아요. 면접할 때. 저는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이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소개에 다 들어있어요. 면접 자기소개. 그러면 면접관이 그걸 안 뽑아줄 수 없어요. 왜? 절실함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유독 최종 합격을 많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그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기를 계속해서 살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실함을 꼭 갖고 계획성 있게 체계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많은 애가 있었는데요. 자, 모의고사 점수가 정말 잘 나왔던 애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장학금도, 이게 모의고사 점수 높으면 장학금도 주는 것도 있는데, 장학금을 많이 받았던 친구입니다. 근데 시험 당일날 배탈이 났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는지 뭘 잘못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건강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는 문제도 틀려요. 그런 것은. 왜? 집중을 못하니까. 따라서 이 시험장 나올 때까지 건강관리는 제1순위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시험 보기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감기가 걸리면 안 돼요. 그 감기 걸리면요, 1, 2주 동안 정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네. 자, 이러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체계적인 관리를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요청하면 제가 시간을 어떻게 해서 쪼개서 여러분들과 상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 수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짧잖아요. 우리가 보통 한 번 만나면 2개월 텀이거든요. 2개월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 2개월 동안에 내가 고민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갔다. 그러면 그 다음 3개월째부터 또 그게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 2개월, 지금 저와 9월달, 10월달에 만나잖아요. 9월달, 10월달에 있는 공부에 대한 상담, 인생 상담은 좀 뒤로 하고 공부에 대한 상담은 해결하고 하셔야 돼요.
그걸 상담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나 다른 과목을 통해서나 아니면 학원 상담을 하는 직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꼭 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면접 시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왼쪽에 보니까 교재 면접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기 점수가 높은 게 유리해요. 제가 최근에 면접 트렌드를 보니까 봐보실래요? 면접관이 되게 세 분이에요. 세 분인데 미흡을 맞았어요. 그러면 떨어집니다. 100%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 이게 이제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수, 그 다음에 보통, 그 다음에 미흡. 이게 세 등급이 있는데 보통 맞잖아요. 그러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합격할 확률이 높고 보통, 미흡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미흡이 하나 있고 보통이 두 개다. 그러면 이거는 동점자가 많아요. 면접에서 동점자가. 그럴 때는 필기 성적순입니다. 필기 성적순.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재면접을 봤거든요. 11명 정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재면접 대상이에요. 면접관이 한 명은 상을 줬어요. 우수를. 근데 한 분은 같은 평정 항목에 미흡을 줬어요. 그러면 극과 극으로 나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재면접 대상입니다. 그래서 재면접 대상에서 미흡이 나오면 안 돼요. 재면접을 봤는데 미흡이 나왔다.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경기도가 재면접을 이번에 실시했고 다른 시도도 재면접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재면접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는 중간 수준 있죠. 상 아니면 중간, 미흡이 안 나와야 돼요. 미흡이 안 나온 게 가장 좋은 거야. 근데 미흡이 나왔다면 3명이 평정하다 보니까 미흡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미흡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필기 점수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필기 점수가 높은 게 좋아요. 알았죠? 네, 꼭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면접도 여러분들이 합격의 이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의.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목차를 잠깐 보실래요? 제일 앞에 있는 유인물이 바로 하권의 목차고요.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상권의 목차입니다. 중간에 있는 목차를 봐주세요. 중간에 있는 목차. 제가 아까 2시부터서 기출문제 특강을 했거든요. 경남에서 33명을 뽑고 경기도 시간제로 3명을 뽑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기출문제 풀이를 했는데요. 그 기출문제 풀이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영역이 3가지 영역입니다. 첫 번째가 정책, 두 번째가 법제, 세 번째가 실천입니다. 우리가 보통 실천 파트 하면은 실천론, 기술론,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이 세 파트를 우리가 실천 파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 파트가 20문제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몇 문제죠? 몇 문제? 15문제에서 1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20문제에서 엄청 많은 분량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영역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제까지는 교재를 편성할 때 정책을 앞에다 편성하고 그 다음에 법제를 편성했어요. 상권에. 그리고 진도를 이거부터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시더라고. 너무 정책을 처음부터 확 받으니까. 전공자들도 어려워하는 게 정책인데 비전공자 봤을 때는 머리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작전을 좀 바꿨어요. 좀 부드러운 것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걸 상권의 첫 파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상권의 두 번째 파트로 했어요.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을 먼저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본 다음에 행정론을 넣었어요. 정책하고 행정은 좀 같은 맥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다음에 행정을 넣습니다. 행정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세 영역을 저는 상권으로 편성했고요. 하권에 이 법제가 바로 들어가요. 법제 영역이 가장 두껍죠. 그래서 하권의 법제 영역과 인행사와 조사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아셨죠? 되게 보면은 상권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해요. 상권 같은 경우는 우리로 말하면 9월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열심히 합니다. 하권 때는 막 이빨이 막 빠져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된 관심이 뭐냐? 법이거든.
법령이 뭐가 바뀌었는데 막 궁금해거든. 그래서 학원에 앞에다 포진한 것은 빠지지 말라고 법령을 앞에다 팍 포진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안 빠지겠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거의 안 나와요. 조사론은 딱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인행사와 조사론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오죠. 그거밖에 안 되는 비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뒤로 뺐어요. 여러분들의 결석률, 지각률이 제일 높은 데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시는 분은 한두 문제를 맞힐 거고 끝까지 안 가신 분은 한두 문제 때문에 죄송합니다. 떨어집니다. 좀 웃어봐. 끝까지 안 오신 분은 한두 문제 때문에 뭐 한다고?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종강할 때까지 딱 참석을 하셔야 돼. 종강할 때는 피자를 먹어요. 항상. 피자도 못 먹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손해가 많이 있는 거지.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랑 끝까지 같이 갑시다. 목차를 잠깐 보세요. 목차에 보면 첫 번째 사회복지 실천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 1이 실천하고 실천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챕터 2가 지역사회복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영역이 이렇게 묶여서 쫙 정리가 됐어요. 파트 2를 보면 사회복지 정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파트 3에 보면 사회복지 행정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상권을 편성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아직 넘기지 마세요. 사회복지 실천하고 실천 기술이 있는데요. 되게 이제 실천 기술 파트는 어디냐면 모델이 나오면 실천 기술 파트예요. 그래서 쭉 내려오시다 보면 9절, 10절, 11절이 있죠. 9절, 10절, 11절이 기술 파트에 들어가요. 기술 파트.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실천 파트와 또 실천 기술 파트가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사회 복지가 있어요.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쪽집게라고 해서 지역사회복지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쪽집게로 딱 찍어주면은 지역사회복지에서 중요한 것은 3절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이죠. 로스만의 모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 보세요. 쭉 내려오면은 12절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나옵니다. 요 두 가지를 찍어드릴 수 있어요. 요 두 가지를. 근데 최근에 어떤 한 문제가 나왔냐면 보세요. 1번에 복지관의 이야기, 2번에 공동모금의 이야기, 3번에 자활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네, 한 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에다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추진체계를 쫙 집어넣었어요.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5절부터 복지관 협의회 공동모금회 자원봉사 재가복지 자활사업 여기까지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지문 하나씩 넣어서 사지선다 내지는 오지선다로 만드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중요도는 떨어져요. 왜? 지문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중요도는 떨어진다 볼 수 있는데 단독 문제는 모델 문제와 지역사회복지계획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을 보세요. 정책은 모두 중요하라고 쓰세요. 이거는 구석구석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두 중요하라고 쓰시면 되고요. 사회복지 정책이 제일 많이 나온 게 12문제까지 봤어요. 제가 12문제. 20문제에서 12문제면 정확히 말하면 60% 정도 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됩니다. 에게 이것이 뭐야? 절로 따지면 10절밖에 없네. 그렇지만 문제는 엄청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행정입니다. 행정도 족집게를 할 수 있어요. 행정도 족집게를 할 수 있는데 거기 제1절에 보면 사회복지 개념 및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이 잘 나와요. 하젠펠드가 말한 특성.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 1절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세요. 4절에 보면 조직이론이 나와요. 관료제, 인간관계론, 과학적 관리론, 상황이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세요. 8절에 예산이요. 예산이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예산은 별표 2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족집게로 3군데를 찍어 드릴 수 있습니다. 알았나요? 네. 이제 학원의 목차를 보겠습니다. 학원의 목차는 맨 앞에 있습니다. 학원의 목차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갖고 있던 교재 있죠. 그 법령하고 비교했을 때 완전히 새로 개편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이 교재를 쓸 때 법제처에 들어가서 그 지금 시행 중인 개정된 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2015년 7월 달 이후에 시행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오죠. 그래서 현행법을 위주로 해서 쭉 한글 파일로 저장을 해서 법제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법제처에 들어가서 현행 법률을 한글 파일로 저장을 해서 내 컴퓨터로 옮깁니다. 내 컴퓨터로 옮겨서 그것을 편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수험서에 맞게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다 그러면 삭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작년 교재 가지고 이 동영상 수업을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법령 때문에 그래요. 법령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챕터 1은 사회보장 기본법, 중요한지 아시죠? 제가 말씀드린 이건 각각의 법률이니까 중요도가 다 달라요. 별표로 하겠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 별표 2, 사회복지사업법 별표 3.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그 다음에 분야별로 있는데 사회보험 분야가 앞에 있어요. 자, 앞에 보세요. 저는 예전에 사회보험 분야를 뒤로 뺐어요. 공공부조 사회보험 뒤로 뺐는데 사회보험은 정책에도 나와요. 그래서 정책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회보험 파트를 빨리 하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공공부조가 나오죠. 그래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위로 포진시켰습니다. 편제가 바뀌었다는 거죠.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교양보험법. 말씀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 장교양보험법이에요. 장교양보험법이 출제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별표 2개. 근데 최근에 한 문제를 보니까요. 1번에 국민연금, 2번에 건강보험, 3번에 산재보험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 단독 문제가 아니에요. 단독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단독 문제 최근에 나온 게 뭔지 아세요? 포괄수까지예요. 포괄수까지. 그래서 건강보험의 별표 하나. 건강보험에 포괄수까지가 있거든요. 포괄수까지의 별표 하나. 근데 여기 법에 포괄수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정책 쪽에 제가 포괄수까지를 넣은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때 공부할 때 보시죠.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지금 보직 공무원도 있는데 좀 양해하시고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공공부조예요. 뭐라고요? 공공부조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공공부조가 더 많이 나와요. 사회보험 파트보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요할까요? 네, 별표 3개. 제2절 기초연금법 2014년에 바뀌었죠. 우여곡절 끝에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별표 2개.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이 바뀌면 장애인연금도 바뀌게 돼 있어요. 왜? 그 연금액이 기초급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별표 하나만 치세요. 의료급여법은 1종, 2종 의료급여 수권자인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1급 시험을 보실 분들이 몇 분 있을 거예요. 1급 시험에서는 꼭 의료급여법을 한 문제씩 냅니다. 내가 1급 시험 볼 사람이다. 별표 하나. 안 볼 사람이다. 그럼 하지 마세요. 긴급복지지원법 별표 하나입니다. 긴급복지지원도 전담 공무원이 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분야별의 정신보건 분야가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이 있는데요. 자, 절 보세요. 교재 안에는 넣어놨어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법으로 입법되고 된 게 201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임시국회에서도 이걸 통과시키지 못하고요. 지금 정기국회 이때 이게 통과가 되면 2015년에 시행 예정입니다. 원래는 이게 8월 달부터 시행 예정이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만 갔으면 올해 8월부터. 그런데 이게 아직 국회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고 제가 보건복지에 물어보니까 올해 시행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에 이게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뀌는데요. 교재 안에 넣어놨어요. 정신건강증진법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해 하반기 특채가 있다. 예를 들었어요. 만약에라고. 알았죠? 만약에 하반기 특채가 있다 그러면 정신보건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내년 상반기 시험이 있다 그러면 정신건강증진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별표 2개. 대상자별 복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대상자별 복지에서 중요한 대상자 3사람 말해봐요. 장애인, 아동, 노인이에요. 우리 시험에도 잘 나와요, 그게. 그래서 1절, 2절, 3절이 그거잖아요. 1, 2, 3절에 별표 2개씩. 영유아 보육법 별표 하나. 어린이집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기출문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것도 한 문제 정도 나왔는데요. 자, 보세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보면 지원고용이란 게 있어요. 뭐가 있다? 지원고용, 보호고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2011년도 12월 달 특채에 나온 게 뭐냐? 따라해봐요. 선, 배치, 후, 훈련이요. 시작. 선, 배치, 후, 훈련. 뭐게요?
지원 고용이에요. 그게 답이었어요. 그게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도 별표 하나.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을 먼저 배치하고 직장에 배치하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부모 가족 지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도 별표 하나 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기타 중요 법률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법조문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묶어서 공부하는 게 좋거든요. 묶어서 별표 하나. 거기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나오죠. 보호시설이요 또는 지원시설이요.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피해자 보호시설이라고 하고요. 성매매 거기 법에서 방지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그 세 가지 법 중에서. 알았죠? 예, 그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또 입양특례법이잖아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 최근에 입양특례법이 나왔어요. 1급 시험에서 꼭 한 문제씩 냈었고요. 공무원 시험에는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2014년에 이게 나왔어요. 입양특례법 별표 하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 최근에 나온 게 뭐죠?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별표 하나. 자, 여기까지가 바로 법령입니다. 법령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기타 분야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학교입니다. 학교 사회사업에다가 별표 하나. 나머지는 잘 안 나옵니다. 보호직 손 드세요. 보호직은 거기 뭐 있어? 교정사회사업 있지. 거기다 별표 하나.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 낸 적 있지만 안전행정부 수탁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요. 이제 보호직 문제, 국가직 보호직 문제에서 교정사회사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들어있는데요. 거기에서 출제될 수 있어요. 별표 하나. 자, 이제 사회복지 기초이론에 보면 사회복지 조사가 있고 오른쪽에다가 한 문제라고 쓰세요. 한 문제.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나와요. 인간 발달해서 쭉 나오는데, 자, 사회복지 조사에서 제가 쪽집기로 찍어드리면요. 거기 2절에 보면 사회복지 조사 개요와 연구 과정이 있어요. 연구 과정에만 동그라미요. 별표. 자, 앞에 보실래요? 제일 먼저 문제 제기하죠. 가설 설정하고 조사 설계하고 자료 수집하고 뭐예요? 분석, 보고서 작성. 이 순서가 잘 나오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찍어드리면 거기 타당도와 신뢰도가 나와요. 6절이요. 타당도와 신뢰도 밑줄 치고 별표요. 타당도에는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신뢰도도 추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이 섞여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바로 밑에 표본 추출. 거긴 별표 2개.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이 녀석이에요. 표본 추출. 별표 2개. 그리고 최근에 잘 나오는 것이 바로 믹싱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실험 설계, 단일 사령부 설계, 자료 수집 요 세 군데를 믹싱해서 내요. 여러 가지 이제 지문이 4지나 5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믹싱해서 냅니다. 여러분, 조사 방법론을 제가 문제를 쭉 풀어보면 어렵게 나온 적도 있지만 대부분 90%는 쉬워요. 포기하면 안 돼. 조사 방법론 한 문제를 맞추면 다른 사람도 이거 많이 포기하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다른 사람이 이걸 못 맞춘다. 내가 맞췄다. 그러면 내가 상대적으로 더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조사 방법론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거니까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 자, 인행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약자고요. 인행사는 환경체계, 3절. 이게 중요한 거죠. 3절. 여러분, 환경체계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죠. 뭐 생태체계, 그 다음 일반체계 이론, 경계, 하위체계, 항상성, 순환적 인과성 이런 것들의 개념이요. 그 개념이 이 환경체계에 들어있어요. 사회환경의 단위에 그 대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 2014년에 나온 게 이거죠. 학자에서 발달 단계를 구분하지 않은 학자가 누구냐. 아주 단순한 문제가 하나 나왔죠. 첫 번째 프로이드 단계 나눴나요? 네, 5단계로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에릭슨 나눴나요? 네, 8단계로 나누었고요. 융 나누었나요? 예, 융도 나누었어요. 구스타브 칼 융도 5단계로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피아제 나누었나요? 네, 인지발달 단계 4단계 나누었어요. 아셨나요?
네, 콜버그 나눴어요. 3수준 6단계. 시작. 3수준 6단계. 도덕성 발달 단계요. 답은 뭐였죠? 아들러. 누구요? 아들러. 아들러가 답이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2014년에 한 문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통틀어서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2014년에는 많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단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인행사의 교재 안에 있는 내용만 잘 섭렵하시면 충분히 인행사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이 교재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책이 아시는 대로 점점 두꺼워지죠. 수험서가 두꺼워지는 이유는 기출문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든 교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모든 교재는 기출문제가 반영되는 것을 이론으로 정리를 해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첫 번째 특징은 기출문제, 2014년도에 기출문제까지 나왔던 것들을 이론에다가 죄다 정리해 넣어드렸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보시면서 기출문제를 잘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것은 언제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 대목이 나올 때마다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다 그럼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다 중요합니까? 특별하게 중요한 데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따로 체크했다가 따라해요. 복습할 때 그것만 보자. 시작. 복습할 때 그것만 보자. 이런 상담을 합니다. 4시간 수업을 들었어요. 복습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어떻게 복습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독해요.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죠. 그거는 시험 전에 정독하는 거예요. 되게 시험에 임박했을 때 교재 5과목을 쭉 정독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4시간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복습 타임으로 딱 좋은 것은 2시간이에요. 2시간. 그러니까 4시간을 수업받고 4시간을 복습하면 안 돼요. 4시간을 수업받고 2시간만 복습을 하고 다른 과목을 또 공부해야 되는데 2시간에 끝낼 수 있어요. 다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도도 안 나가고 지치고, 그리고 계획이 딜레이가 돼버려. 계획표가 망가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핵심 포인트를 찍어줘요. 교수들이. 이거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그걸 체킹할 거 아니야. 그것만 보고 넘어가는 거야. 그것만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여기서 종합반 수업도 있고 뭐 단과 수업도 있을 건데 모든 5과목은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그렇게 아마 계획을 짜실 거야. 그 계획을 짤 때 동영상 수업을 듣는다. 복습 포인트만.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다. 실강을 듣는다. 복습 포인트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학습의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많은 상담에서 그런 상담이 들어와요. 그래서 계획표를 다시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는 그러한 뭐랄까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으시려면 복습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부록을 봐주세요. 부록을 보면은 제가 2014년도에 기출문제를 넣어놨어요. 2014년도 이게 두 개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2014년도 2개의 문제를 부록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3절 읽어봐요. 3장 시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발달장애인법이거든요. 발달장애인법인데 이게 2015년 11월 달에 시행해요. 11월 달. 그럼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엄격하게 말하면 안 들어가는 거잖아. 안 들어가는데 이게 이슈가 됐잖아.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법률이 의미가 있어서 부록에 넣어줬고요. 이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 적용 법률이 됐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적용 법률이 됐다고. 그래서 복지 25법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이 녀석이 쏙 들어가서 이제 26법제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녀석은 빨리 시행한다, 늦게 시행한다? 늦게 시행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좀 기억하시라고 여기 부록에 넣습니다. 알았습니까? 네. 부록은 제가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2014년도의 기출문제를 해당 부분을 골라서 좀 이렇게 복습 차원에서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문제를 풀었다, 그런데 내가 못 풀겠다, 그러면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때 해결해 드리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목차까지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을 좀 이렇게 귀담아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좀 방향을 설정하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회복지직, 보호직에 대한 공부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얼추 섰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파트 1 해서 사회복지 실천해가지고 왼쪽에 보면 캐리커처가 있죠. 이거 나예요. 닮았나요? 남이섬에 가니까 이 캐릭터를 그려주는 분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젊은 분, 한 분은 나이 드신 분인데 10,000원밖에 안 받아요. 액자까지 갖고 2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호기심이 생겼어요. 바람새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그린 거 보니까 진짜 잘 그리시는 거야.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려줘 보십시오라고 해서 그렸는데 이게 다리 포개고 앉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샘플이 여러 개 딱 걸려 있죠. 김지동이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앉아서. 김지동이 한다. 미안해요. 조영남, 가수 조영남 씨가 이렇게 딱 포개고 앉아 있는 거야. 괜찮더라고. 그래서 요 포즈로 좀 해주십시오 해서 그렸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죠? 그 다음에 만화 형식으로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해놨어요. 이거 제가 다 아이디어 낸 거예요. 그 1번, 2번, 3번에 있는 이 실천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회복지 비전공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수업을 듣는 분 중에. 그래서 실천이란 게 과연 어떤 학문이냐 그런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걸 넣습니다. 이 내용은 제 생각도 들어갔지만 사회복지교육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교과목 지침서가 있는데 그거를 8영역을 다 발표해 주거든요. 거기에 내용을 압축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 뭐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것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아셨죠? 네, 실천은 이거예요. 이거 임상이에요. 임상.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어. 내가 보호관찰관이 됐어. 사회복지 공무원이 됐어. 그러면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시, 군,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조사팀 이런 데로 들어가서 일을 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보호관찰관이 됐다. 보호관찰소, 소년원 이런 데에 들어가서 일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임상입니다. 임상. 그럴 때 누구를 만나냐? 대상자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또 공무원 선후배를 만납니다.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그것을 공부하는 게 바로 실천입니다. 따라서 이 실천은 큰 틀에서 실천적인 이론이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기술 파트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실천은 이론과 기술로 엮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회복지는요, 자원이 중요해요. 자원이. 내가 1대1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담도. 하지만 이 사람한테 필요한 자원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 자원을 잡아서 연결해 주는 것이 요새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가 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다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실천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35분 정도 했네요. 수업은 좀 간단하게 해서 1강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하기 전에 뭘 알아야 될까요? 사회. 대답 좀 해봐요. 사회. 복지를 알아야 되죠. 사회복지를 안 다음에 그 다음 실천을 딱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낮아서 좋아요. 아까 문제풀이 여기서 했거든요. 좋아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제가 처음 봐요. 김용철 교수님 오면은 여기까지 올라가겠네. 동영상이 안 이쁘게 나오겠다. 내가 딱 이쁘게 나오냐. 악구가 딱 맞잖아. 그죠? 사회복지 플러스 실천. 이게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인데, 자, 이 사회복지를 먼저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비전공자분들을 위해서. 전공자분들은 많이 아십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에게는 사회적인 욕구, 일명 니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니즈를 충족시켜줘야 될 것입니다.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저기 뒤에 글씨 안 보이죠? 좀 더 크게 쓸까요? 네, 사회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이게 사회복지의 기능 내지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사회복지는 두 가지의 테마라고 할까요? 그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고 하나는 사회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천해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환경 속 인간이에요. 시작. 환경 속 인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사회복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것을 위해서 조직화된 활동들이죠. 주목국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화된 활동들을 우리가 되게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회가 빈곤 문제가 많아요. 그럼 사회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빈민들이 있는데 그 빈민들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소득 보장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럼 빈민들은 엄청 힘듭니다. 이러한 것들을 뭐라 하느냐? 따라해봐요. 정책에 나오는데 비복지라고 해요. 시작. 비복지.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비복지라고 해요. 비복지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아닐 비자를 써서 비복지. 그래서 이 비복지는 따라해봐요. 웰빙. 시작. 웰빙. 우리말로 뭐죠? 안녕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안녕이 아닌 상태를 비복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리됐죠? 네. 비복지라는 용어를 이야기한 사람은 정책에서 티트머스가 나옵니다. 티트머스. 사회민주주의 학자 티트머스. 페비안 사회주의 학자 티트머스입니다. 티트머스가 이야기했던 게 비복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반대가 비복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녕인 상태가 뭐죠? 사회복지가 돼요. 제가 사회복지 개론이라는 것을 대학에 편입해가지고 학부에 들어가서 처음 들었던 이야기가 사회복지는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끝나고 나서 과제를 줬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복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웰빙이에요. 웰빙. 안녕인 상태. 자, 그러면 안녕인 상태에 빈곤이 없는 상태, 재해가 없는 상태, 차별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이제 사회복지와 직결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이제 거기 첫 번째 정의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만 더 설명하면 돼요. 자, 보세요. 사회복지 할 때 개인 책임으로 둘까요? 사회 책임으로 둘까요? 사회 책임이에요.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사회복지를 개인에게 맡기면 그거는 해결 못 하거든요. 따라서 플러스 사회 연대성의 원리입니다. 시작. 사회 연대성의 원리. 사회 연대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요. 조세 부담률이 높습니다. 60%를 넘어가요. 내가 100만 원을 벌면 60만 원을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 구성원들이 많이 집합주의라고 하는데요. 사회 연대 원리에 입각해서 사회복지를 확대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사회 연대성의 원리를 꼭 알아놓으세요.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합니다. 시험 공부하시죠? 여기에 시장의 원리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시장의 원리가 들어가면 경제정책이 돼버려요. 경제정책. 그리고 이 욕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도 연관성이 없어요. 이건 사회복지 개념이니까. 그래서 문장이 잘 나가다가 사회 연대성의 원리가 아니고 시장의 원리에 입각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 대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자별 정의가 있는데요. 아마 이 페이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도표예요. 도표. 그 도표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와요. 도표의 별표. 자, 앞에 집중. 로마니 씨는 사회복지 개념을 말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또 제한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보편적으로 말할 때는 뭐고 그 다음에 한계가 있는 잔여적으로 보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뭐죠? 보편주의.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뭐죠? 선별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니신의 개념 안에는 바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개념을 보실래요? 복지란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에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개입이며 끊어보세요. 자, 앞에 볼래요? 개인이고요. 사회 전체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조직화된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두 번째 줄부터거든요. 동그라미 1, 제한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온전한 서비스를 여기서 꺼내야 돼요. 말씀하세요. 무슨 주의? 선별주의.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국민, 무슨 국민? 모든 국민. 국민의 보편적 욕구에 대한 공동 책임을 말한다. 무슨 주의? 보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밑에 도표가 이해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그 개념 로마니시 말한 사회복지 개념은 그거는 팁이에요, 팁. 하나의 보충 설명이고 이제 중요한 건 이 도표거든요. 과거에 보편주의였을까요? 선별주의였을까요? 선별주의였어요. 지금 현재가 바로 뭐예요? 보편주의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먹고 살만하면은 자기의 니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니드를 뭐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런 사람들까지도 나도 복지 혜택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복지 사회로 간다. 그러면 전담 공무원의 인원도 많이 뽑아야 될 것이고 사회복지 예산도 계속해서 늘어나야 될 수밖에 없어요. 박근혜 정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새누리당은 보수 정권이라서 복지를 후퇴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이 100조가 넘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진보 정권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예산이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지는 확대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편주의로 가는 길이에요. 알았죠? 근데 이게 나라마다 좀 다를 뿐이죠. 자, 선별주의가 있고 보편주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선별주의가 거기 있는 도표로 본다면 뭐예요? 그렇죠. 왼쪽 읽어봐요. 분화된 농업사회. 그게 과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른쪽에? 분화된 산업사회. 거기다 현재라고 쓰면 돼요. 이게 바로 과거라니까요. 이게 과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요? 현재다.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도표 문제가 나오면 해결하셔야 된다니까. 자, 이렇게 두 개가 비교되어서 나오면 서로 반대 개념이 많아요. 시험 문제에서도 들으세요. 진단주의, 기능주의.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역사를 배울 때 나오는데 진단주의, 기능주의, COS, 인보관운동,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들으세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자녀적, 제도적. 다 뭐예요?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수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요? 하나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출제 비율이 높은 것만 가져가셔야 돼. 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출제를 합니다. 사회복지학 시험은 선별주의 낼까요? 보편주의 낼까요? 보편주의 내요. 이쪽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하는 소리죠. 그래서 오른쪽에 별표 치시면 돼요. 분화된 산업사회 위쪽에다 별표를 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첫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제도적. 앞에 보실래요? 율렌스키와 르본은 제도적 관점과 자녀적 관점, 다른 말로 보완적 관점이라는데 여기에 제도적 관점이 들어가요. 왜? 보편주의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읽어요. 시작. 시민권. 시민권을 다른 말로 하면 사회권, 권리성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권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권리가 중요하지 않고 시혜적인 차원에서 자선을 했다면, 체리티를 했다면 여기는 rights를 강조해요. 권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시작. 전체 국민 대상의 보편적 서비스 활동.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전체 국민이란 단어예요. 전체 국민에 가로쳐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보편주의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 다음에 밑에 읽어요. 시작. 최적 기준 달성입니다. 최적에 동그라미 쳐요. 최적 기준을 달성한다. 왼쪽에 보니까 최저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이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최적은 옵티말이라고 해요. 옵티말. 이 최적이라는 하고 단어는 우리 법조문에도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인간답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 그게 바로 뭐다? 최적이에요. 그러면 최저는 뭔지 아세요?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삶을 연명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최저예요. 따라서 최적이 여기 있는 보편주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적정 수준이라 합니다. 시작. 적정 수준이라 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바로 밑에 거 같이 읽어요. 시작. 문제 예방 중심의 사회적 개혁.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게 두 개 숨겨져 있어. 첫 번째가 뭐죠? 문제 예방이라는 거죠. 문제 예방. 시작. 문제 예방. 그 다음 하나는 뭐죠? 사회 개혁입니다. 사회적 개혁. 자,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터졌어. 그래서 보여? 문제가 터졌어. 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뭐야? 왼쪽에 문제 해결 중심이야. 그 다음 여기는 뭐라고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뭐예요?
예방을 해요. 어떤 게 더 적극적이에요? 문제 예방. 그래서 이게 적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극성이 있는 게 바로 문제 예방이 되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개혁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이쪽은요, 이거야. 이 문제의 책임은 너한테 있어. 네가 바뀌어야 돼 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이 문제의 책임은 사회 구조에 있어. 그러니 뭐가 바뀌어야 돼? 사회가 바뀌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의미 이해 잘하면 나중에 윌렌스 길르보의 자녀화 제도를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작 공공성입니다. 자, 절 볼래요? 사회적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게 자발적으로 맡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국가가 나서야 돼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공공성이에요. 이따 바로 쓸게요. 공공성이 되는 거예요. 왼쪽에 뭐라고 써졌어요? 그렇지, 자발성. 시작, 자발성. 자발성은 되게 민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자원봉사 아닙니까? 따라서 자발성에서 공공성은, 이 공공성은 누구의 개입을 말한다? 국가 개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모두 다 연결이 돼요. 국가가 하니 정체국민 되고, 국가가 하니 제도적이고, 국가가 하니 권리성이 보장되는 거고, 국가가 하니 적정 수준을 달성해 줄 수 있는 거고. 알았나요? 오케이, 마지막 들어갑니다. 시작, 공사, 협동. 이 공사는 공공과 민간을 말하는 거고요. 이 두 주체가 바로 협력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따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 협력을 한다는 거죠.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영어 들어가는 거. 민, 관, 파트너십. 시작, 민관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파트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요. 민관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지역사회복지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주민 참여하죠. 공무원 참여해요. 그렇게 해서 거버넌스를 이루어가고 있는 게 지역사회복지계획입니다. 알았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 이쪽에 있는 것만 야무지게 정리하면 이쪽에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보세요. 시험 문제 패턴은 되게 도표로 안 나오고요. 이건 어떻게 나오냐? 뭐에서 뭐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에서 뭐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알았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많은 내용이 쭉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체킹해 보세요. 자선시민권이요. 자선시민권 별표 쳐놓고요. 그 다음에 최적이요. 최적의 별표 쳐놓고요. 그 다음 문제해결 중심 개인적 개혁에서 문제예방 중심 사회적 개혁 있죠. 거기 체크해 놓으세요. 자발성에서 공공성 체크해 놓으세요.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예, 아마 문제에서 그걸 바꿔놓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별표 친 거 있죠. 그것을 많이 바꿉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고요. 프리랜더가 있습니다. 프리랜더는 이 사회복지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장 넘겨보세요. 26쪽 아래 보면 가치가 나와요. 제일 아래 가치의 프리랜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요 대목이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된 바가 있어요. 예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요. 사회적 획일성은 없어요. 거기다 바로 쓸래요? 사회적 획일성이라는 가치는 없어요. 뉘앙스로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출제된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24쪽 맨 아래 그래도 프리랜더가 말한 것을 좀 봅시다. 자, 이게 들어가. 이게 요거 두 개가 꼭 들어가요. 보세요. 사회복지란 국민들의 복지의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된 동그라미 1.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끊어야 되겠죠.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회 질서 회복 이거예요. 사회 문제 해결이요. 사회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 질서가 어려워집니다. 혼란돼요. 그래서 사회 질서 회복이 동그라미 2가 되는 거예요. 모든 급여와 서비스를 확보하거나 강화시키는, 자, 절 보세요. 법률은 거시예요, 미시예요? 거시.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 체계라 있거든요. 서비스의 동그라미. 이게 뭐죠? 미시예요. 따라서 프리랜더는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을 이야기했어요. 자, 첫 번째, 개인의 욕구를 충족한다. 그 다음에 사회 질서 유지, 즉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거시적인 접근과 미시적인 접근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바로 뭐다? 사회복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네,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실력 따지게 보니까 다른 기구라든지 NASW라고 하는 미국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 또 학자별로 쭉 이야기하는 정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NASW의 정의. 이것만 보시죠. 나머지는 참고. 로마니 신이라든지 거기 프리랜더는 제가 밑줄 쳐놓은 이유는 왼쪽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밑줄을 쳐드렸고요. 1번만 보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회 문제 예방, 완화, 해결에 기여하거나, 끊어주세요. 개인, 집단, 지역사회를 영어로 말해봐요. 클라이언트입니다. 시작.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민간 및 정부 기관의 광범위한 조직적 활동을 말한다. 생각나는 거 뭐죠? 공사협동이요. 시작. 공사협동. 이의 정의는 사회복지를 개인, 집단, 지역사회, 영어로 말해봐요. 클라이언트요.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향상 증진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보십시오. 사람입니다. 한 사람. 클라이언트 맞아요? 네. 이 사회 안에 지역사회가 있어요.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맞아요? 맞아요. 비전공자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자, 들어보세요. 내가 복지관에서 근무를 해요.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독거노인 한 분이. 그럼 이게 뭐예요? 1대1, 즉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그래요.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 왔어요. 청소년이 오는데 비행 청소년이에요. 그럼 이 비행 청소년을 조금 선도하기 위해서 그룹워크를 했어요. 집단 사회복지 실천을 했어요. 그럼 이 집단이 뭐가 돼요? 클라이언트가 돼요. 알았나요? 예, 제가 가족 상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예요. 근데 4명, 4인 가구죠. 4명이 오셨어요. 가족이 왔네요. 그러면 이 가족을 대상으로 내가 구조적 모델을 하든 경험적 모델을 하든 이 모델을 발휘하면서 치료를 한다. 그럼 이 클라이언트는 누구죠? 가족이 돼요. 알았나요? 오케이. 지역사회도 지역사회도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어요. 지역사회를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한다? 공동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사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지역사회 복지사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사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공동체의 문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가는 노력을 해요. 거시적으로. 그게 바로 뭐냐? 지역사회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사람만이 아니라 일 개인도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범위의 지역사회도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 1번 정의까지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들어가죠.